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어젯밤에 열린 대선 후보들의 첫 사자 토론. 외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과연 뽑을지 정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가요. 오늘 토론의 주요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뒤집힌 금융판이다. 금융계가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핀테크 이용자 은행 제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핀테크. 오프라인, 이른바 길에 가면은 매장 이런 거 없지만 핸드폰, 스마트폰 상으로 다 금융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걸 핀테크라고 하잖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카뱅, 토스, 네이버페이 등등등 이용자가 8,50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이게 뭔가 누적 숫자긴 하죠. 여기 보시면요. 기존의 은행과 비교를 했는데요. 핀테크 이용자와 기존 은행 이용자. 핀테크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바뀐 겁니다. 자, 5대 은행 고객 수를 앞질렀다. 금융산업 기술 혁신 주도하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사자 TV 토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두 가지를 꼽았군요. 대장동을 놓고 치고받았다. 그리고 연금 개혁엔 공감대가 있었다.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윤석열 후보의 포문에 이재명 후보가 역공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부동산, 안보 놓고 120분 공방전이 있었다. 이런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토론 내용을 제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윤석열 수도권 사드 필요하다. 그러자 이재명 경제 다 망칠 겁니까? 중국은 어쩌고요? 이런 겁니다, 지금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요. 외교 안보 주제를 놓고 후보들, 특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을 했다. 그중에 사드 문제, 격돌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연금개혁 이 얘기 기사에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 내용인데요. 어젯밤 9시 기준으로 이미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역시 또 최다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네 병원에선 신속검사 대혼란. 어제부터 방역체계가 조금 바뀌어서 적용이 됐는데 초기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검사 전환 첫날 곳곳에서 혼선이다. 병원에서는 이거 키트가 안 왔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그럼 어디서 검사라는 거예요? PCR 검사는 안 해주면서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부는 300곳 이상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 200곳 정도에 머물렀다. 오늘은 좀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특히 오늘은요. 어제 있었던 TV 토론 내용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면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박봉건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관욱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장해찬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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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네 가지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월 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발언을 소개하고 있네요. 후계자 아니다. 나는 후계자 아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질문을 받고 이 얘기를 꺼냅니다. 과연 어떤 맥락에서 한 얘기일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역시 발언을 소개했는데요. 모른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모른다는 답변을 좀 반복해서 했습니다. 어떤 용어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공수 바뀌었다. 여기서 말한 공수는요. 여야입니다. 그동안
대선 후보의 부인과 관련해서 공격을 하는 입장과 수비를 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최근 며칠 사이 이 공수가 바뀐 겁니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이 사안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축제인 듯 아닌 듯. 오늘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있습니다. 열립니다. 열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어떤 특수한 문제로 인해서 이게 축제인지 아닌지 여기에다 또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선수들은요,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 꼼짝 말고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는요, 뭐니 해도 어제 있었던 토론 내용 좀 짚어보겠는데요. 뭐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눴는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이 정도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제 토론 특히요,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후보들이 보여줬습니다. 이러고는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재명, 윤석열 서로 부인 공격을 자제했다. 부인 공격을 자제했다. 사실은요, 어제만 해도 부인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 꺼내지 않았어요, 후보들이요. 여기 보면 김혜경 법카, 김건희 전화통화 이런 거 언급을 안 했다더라. 어제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어제 뭐 심상정 후보가 살짝 이 김건희 씨 통화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거는 이른바 미투 관련해서 뭐 또 사과를 끌어내는 발언이었거든요. 뭐 직접적으로 이걸 거론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좀 더 보겠습니다. 난타전 예상 깨고 한마디도 안 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후보들마다 특히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요, 서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목이 있군요. 공격된 역풍 우려. 그래서 서로 몸조심한 거 아니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요, 토론 시작 전에 심력 기초 송구하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당에서는요, 뭐 김혜경 방지법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공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4당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어제요,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요, 안철수 후보가 먼저 이 얘기를 좀 꺼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을 했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 그렇다면 여기 다 어렵게 모였는데 다들 한번 공동으로 합의하시죠.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아래 보겠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에서 개혁 필요성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기 보면 뭐 불공정 고쳐야 초당적으로 해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대화들이 오간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관훈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 그래서 솔직히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연금 개혁을 해야 되고 연금 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라 후보들이 그 대선 기간에 짧게 어떤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초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연금 개혁의 논점은 더 크고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정말 사회 안전망 문제에 깊은 고심을 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서 이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100% 동의하고요.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 정도면 다 합의한 거예요, 지금요. 하겠다고 지금요. 약속들을 4명 후보가 했습니다. 자, 김상일 특보. 네.
사실은 어떤 가족 문제에 대한 네거티브보다 정책 톤에 집중하는 모습 확실히 어제는 보였습니다. 120분 동안 정책 얘기 참 많았어요. 물론 격돌한 지점도 있었습니다만. 자,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얘기를 다들 꺼냈어요.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겠다. 집권 이후에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일까요? 이 연금 개혁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약속한 건 좋은데 과연 4명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걸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하려면 초기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예. 저렇게 빨리 약속을 하고 초기에 그 밀어붙여서 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근데 예.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그런 네. 형태로 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G5 그러니까 선진국들 해외 네.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더 내고 늦게 받는 걸로 우리도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럼 더 낸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9% 정도 내는데 예. G5 국가들은 한 20% 정도 낸단 말이죠. 그럼 그 정도까지 우리도 올려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정치적인 부담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 그리고 다른 저 직종연금들이 있잖아요. 무슨 네. 군인연금도 여기도 다 많이 내야 된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공적연금은 조금 이제 재정 지원 예. 같은 게 좀 더 많이 되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예. 거기도 통합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거의 모든 국민이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 소리 늘어나죠. 아닙니까? 정치적인 부담이 엄청 커지는 겁니다. 아. 인기가 그 정치적으로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근데 때문에. 어제 약속들은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초기에 예. 진짜 할 의지가 있다면 저렇게 약속을 한 김에 예. 초기에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밀어붙여서 해야만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한 건 좋은데 이게 이제 과연 이 어려운 거를 과연 되겠는가? 아무튼 일단 뭔가 의견들 다 냈어요. 그동안 사실은 거대 정당, 거대 여야 정당 후보들은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뭐 못하겠다는 취지로 자꾸 설명합니까? 이런 비판 받았거든요. 근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뭔가 유도를 하면서 다들 합의한 셈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 좀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 얘기였습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뭔가 합의 비슷한 사항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다음은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내용. 어제 TV 토론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이요.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끌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점수 좀 주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 부동산 관련된 주제가 있을 당시 어제 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문재인 정부 후계자가 아니다. 후계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물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나온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문정부 주택정책 잘못이다. 그리고 윤석열 뭐 여기 보면 성약 점수 나왔는데 요건 뒤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요건 있고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주목을 끌었는데 먼저 어떤 상황에서 이 발언이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숫자로 먹이기는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그럼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급 부족에다가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겠죠. 저는 특히 이제 임대 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박봉건 의원님. 그동안요. 이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될 경우 만약에 가정을 할 경우 그 의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계승이냐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정부다. 그리고 심지어 이건 정권 교체 의미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엮어서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후계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까지 강하게 분명하게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로 들리십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현 정권하고 차별화를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각자 그 후보자의 지지율은 변동이 있었지만은 예. 정권 교체라는 여론은 압도적이었거든요. 예. 그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 정권 교체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미 송영길 당대표도 예. 그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로 바뀌어도 정권 교체다. 저는 궤변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광주에 내려가서는 정권 재창출 이야기하지만은 또 대구에 가서는 예. 정권 교체를 이야기했어요. 아. 그만큼 차별화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예. 어제 토론에 나왔던 예. 그 주택 정책을 비판했던 거. 예.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점을 짚었던 거고.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 큰 문제인 세폭탄이랄지 이런 거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아. 공급을 늘리겠다. 예. 이게 공공 아파트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 살고 싶은 아파트 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 본다면은 예. 그 현재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것을 보면요.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어제 사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산불도 이야기했어요.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산불 약속도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든 게 뭐냐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그건 제가 잘못된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유권을 행사를 해서 예. 우리 필요에 의해서 방어 무기를 배치를 하는데 중국이 그걸 시비 삼고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한테 윽박지른다 했을 예. 때는 그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중국의 오만 방자의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 중국의 잘못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는 예. 주권 국가로 할 수가 없죠. 그런 문제를 할지 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예. 그 텍스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좀 잘못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어제 확실히 밝힌 게 뭐냐면은 원전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을 드러냈어요. 예. 그럼 가문전이라는 게 현 정부 탈원전과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약간 볼 때는. 표현의 차이 정도만 있다는 지적을 받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 보면 외교 안보랄지 뭐 부동산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 이런 걸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랄지 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박봉건 의원께서는 후계자 같은데 후계자라고 얘기를 안 하는군요.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요. 자, 김가락 교수님. 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 주제와 관련된 토론이 시작되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 이게 이슈였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맥락에서 좀 이해해야 될까요? 그 후계자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후계자라는 단어는 권위주의 시대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해가지고 지금 후보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 예. 선출된 거예요. 예. 예컨대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의 후계자입니까? 이런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후계자라는 단어를 안 쓰는 왠지 거거든요. 후계자 그러면 권위주의 또는 뭐 왕정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좀 이런 있다는 단어를 거죠. 쓰는 자체가 사실은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그런 생각으로 한 것 같다 이 말씀인가요? 동의할 수 그러면? 없다는 얘기를 이제 이 후보가 하는 것이고 예. 이 후보는 분명하게 지금은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예. 문재인 정부 2 이렇게 계승된 정부라고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예. 여러 가지 유사한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 당연히. 왜냐하면 이제 진보적인 어떤 색깔 갖는 같은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예. 같은 정당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예.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뭐 이 비슷한 정책들을 유지하게 하는 거지만 예. 결정적으로 지금 질문의 대상은 부동산이었거든요. 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 다른 얘기, 기조 뭐 예. 이런 걸 얘기했던 것인데 예. 전반적으로는 같은 정당의 출신으로서 비슷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이 그것이 후계자가 아니다. 후계자다.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차별화 논란을 오히려 막 부추기는 이런 거는 좀 지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발언기 요청하는데 예, 짧게 드릴게요. 짧게 그냥 예.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정부라는 거와 정권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죠 지금. 예. 근데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민주진영의 후계자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따라하는 후계자는 아니다. 민주 진영의 예. 진보 진영의 후계자일 수는 있으나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후계자 발언 딱 나오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딱 제목으로 뽑기 좋아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 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심상정 후보가요,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압박을 강하게 했습니다. 보시죠. 토론에서 돋보인 심상정. 그중에 한 장면이 이거였어요. 이재명 투기 공범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이다. 둘 중에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답하기 참 어려운 걸 꼬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이 장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김만배 씨가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배임 혐의가 네. 유죄라고 보세요? 무죄라고 보세요? 일단 검찰이 기소했으니까 뭐 혐의가 있겠죠. 혐의가 있겠지만 그 유동규와 이 김만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한 녹음에 2층 이재명 알면 큰일 난다. 절대 비밀로 해라. 이런 녹음도 있고요. 아니, 배임 혐의가 유죄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 지침이라서 우리 배임 아니다. 누가 방해를 했더라도 공직자로서 다른 단체장들이 하지 않는 일을 저는 했습니다. 해서 그래도 다른 데는 공흥지구 뭐 이런 데 그냥 허가해줘서 이익 다 보셨잖아요. 부산 LCT 1조 원 다 업자가 가졌는데 그래도 저는 이걸 확보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고 우리 자, 이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공범이냐 무능이냐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장희찬 본부장. 뭐 이 얘기 포함해서 앞서서 후계자 발언까지 뭐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기조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는 이 논설위원의 말씀처럼 사실상 정권 교체 여론을 의식하긴 했으나 예. 부동산 외 다른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는 좀 실패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질문이나 대화 내용 중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뭐 태양광이나 탈원전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문재인 정부와 겹쳐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의외의 실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죠. 예. 토론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말을 잘 돌렸습니다. 회피해 나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알고도 같이 이 대장동 게이트를 예. 설계한 공범이냐 아니면 모르고 당한 무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딱 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거든요. 이게 결국 이재명 후보가 피해가기 힘든 진퇴양난의 대장동 게이트 프레임입니다. 알았다면 공범이거나 주도자인 것이고 몰랐다 하더라도 무능한 시장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까지도 시장이 다 안다면서 본인의 업적으로 자랑해왔기 때문에 이런 1조 원 이상 규모의 건설 사업을 본인이 시시콜콜 몰랐다는 건 면피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2차, 3차 토론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질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뭐 저축은행 사건을 꺼내거나 최근에 공개된 김만배 씨의 녹취록 중 일부 대화 내용을 꺼내는 것은 별로 효율적인 방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또 내가 잘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죠. 이익을 많이 이 환수했다는 내용이 정도 나오는데 회수한 거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 반복해서 하고 있죠. 그 프레임을 사실 대장동 게이트 초기에 꺼냈다가 나중에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이 기조를 좀 납작 엎드리는 것으로 바꿨는데 토론에서는 다시 또 나는 그래도 잘했다가 나와버리거든요. 이러면 이전에 했던 반성들마저도 퇴색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토론팀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토론의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장면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키워드에서도 두 번째 있었죠. 모른다. 질문을 받고 그게 뭐죠? 뭐 이런 모습이 어제 좀 있었거든요. 자, 먼저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역시 또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군요. 어제 안철수 후보가 참 질문을 여러 가지를 좀 했어요. 매섭게. 안철수, 청약 만점은 몇 점인지 아세요? 그래서 윤석열 40점이다.
아, 84점이군요. 이렇게 됐어요. 설명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잘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함께 뭐 여러 가지 또 이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62.6점입니다, 사실.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점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제가 설명. 분리수소 생산 산업과 관련된 혹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는 그중에 조그만한 하나이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저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탄소 중립 2050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재생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알겠습니다. 굳이 뭐 자, 김상일 특보. 그러니까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이냐. 안철수 후보가 기습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친환경 뭐 산업,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죠. 또 뭐 새로운 용어입니다. 뭐 RE100, 뭐 통상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뭐 EU, 뭐 그린 텍소노미.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인데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마도 다른 경쟁하는 후보들이요. 윤석열 후보가 좀 행정 경험이나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겠지 하고 일부러 꺼낸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의아한 게 예. 그냥 하나의 용어를 모른다고 보기에는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주요 정책 이슈들이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 주요 정책 이슈와 관련된 걸 모른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뭐 확실히 수사검사 출신이라 행정이나 이런 경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좀 떨어지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예. 그 토론의 그 큰 흐름을 봐도 예. 이재명 후보는 대부분 이제 미래라든가 경제라든가 민생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다면 예. 그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내지는 이제 네거티브 뭐 이런 쪽의 흐름이 좀 강하지 않았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토론을 좀 지켜봤습니다. 예. 뭐 청약 점수를 모르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약간 디테일이니까. 예. 근데 그것도 또 지난번 청약과 관련돼서 말실수를 좀 하신 청약 거. 통장이요? 네, 통장. 예. 예. 그거 관련해서 말실수 하신 걸 생각하면 뭐 알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저거는 디테일한 어떤 예. 수치니까 모르실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뭐 RE100이라든가 그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에 좀 이슈였어요. 그죠? 그런 부분. 주요 정책 이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는 제가 볼 때에서는 행정을 앞으로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좀 약간 큰 약점을 드러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희찬 본부장께서 뭔가 해명 내지는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R200은 리백이라고 있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고 예.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뭐 3D 발언했던 것처럼 예. 질문하시는 분이 야심차게 아주 미시적인 부분을 준비했지만 예. 그 표현마저도 사실은 틀렸다. 팩트체크 하나 정확히 제가 하고 넘어가고요. 우리 정부 공식 문서에도 리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리백. 네, 읽을 때 R이백이나 리백이라고 읽어야 된다. 사실 이런 건 너무나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알겠습니다. 부분이죠. 아니 예. 우리 정부 공식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따지려면 정부 문재인 아무튼 뭐 정부에 따지시고요. R이백이든 리백이든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죠라는 반문이 나온 거죠. 그리고 예. 중요한 것은 예. 굵직한 거시적인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비전을 충분히 설파했느냐인데 적어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래 예. 산업의 핵심이 꼭 재생에너지에만 첫 번째로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예. 아까도 영상에 나온 것처럼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예. 청약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실 토론 끝나고 제가 잠깐 배웠는데 예. 근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약간 좀
좀 이거 좀 제대로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아쉬웠다라고 하셨지만 예.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은 일관되게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이 안철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모두 다 공급부터 바로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통령 되자마자 할 부동산 정책으로.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공급 이야기도 했지만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차 3법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시적인 주택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유퀴즈 무슨 퀴즈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나하나 미시적인 것 어려운 용어 아세요라고 맞추는 식으로 토론하는 것 이미 경선 과정에서 그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썩 효과적인 토론 전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김상일 특보께 발언기 한 1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장혜찬 본부장의 말씀은 아니 큰 그림의 정책 방향 이런 걸 얘기해야지 어서 깨알 같은 용어 얘기하고 모른다고 질타하는 겁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큰 그림의 정책 방향도 예.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큰 이야기는 누가 못해요. 좋은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예. 그 전문적인 조금 더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리백이든 아리백이든 그건 영어를 읽는 예. 문제이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 지엽적인 말씀을 저는 하신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정책 이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물어봐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처럼 40점이냐 80점이냐 이것도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문 용어를 물어보는 거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런 걸 물어봐 가지고 그걸 실수하게 만드는 건 저도 바람직한 토론 방식은 전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저는 아리백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서 주요 정책 이슈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게 이제 첫 토론인데 경험을 했잖아요. 다음번 토론에서 또 비슷하게 서로들 물어보는 거 아닌가. 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찾아와서 이거 얘기했으면서 이거 혹시 아세요? 이런 게 반복됐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김광 교수님.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리고 본인이 낸 정책에 대한 이해도 예. 지금 충실히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어제 심상정 후보가 군 가산점 이제 예. 청약 점수에 5점 올려주는 걸 그 공약을 그렇습니다. 했다고 5점 그랬어요. 이 얘기가 후보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84점이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인데 예. 어저께 안 후보가 전체적으로 몇 점이 만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40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5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공약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40점의 5점과 80점 정도의 5점은 다르다는 완전히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실하게 사실은 예. 이해를 안 하고 못 하고 사실은 공약을 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예. 이재명 후보가 LTV 담보대출 관련해서 뭐 80% 처음 했다가 90% 예. 올린 거 80이냐 아니냐. 90이냐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랬더니 본인은 안 올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JTBC 같은 경우는 올렸다라고 보도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제 장혜찬 본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실 텐데 예.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공약 뭐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예. 추가 말씀드리고 양자 토론을 무산시킨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대장동 문건을 갖고 들어가게 자료 해달라는 지침이었어요. 자료 지침. 예. 그렇죠. 그런데 어제 전 그래서 뭔가 큰 거 하나 이제 가져올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중요한 자료가 있나 보다. 예. 근데 어제 그 대장동 관련해서 거의 뭐 저는 그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포인트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희찬 본부장이 또 뭔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반복하자면 예. 이 부동산 정책 말아먹은 문재인 정부의 이 후보가 예. 부동산 청약 점수 말실수 나온 거 가지고 부동산 거시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LTV와 관련해서는 저도 바로 팩트 체크를 했고 예. 우리 공보팀에서도 해명이 나갔지만 그러니까 모 언론에 다른 언론이 받아 쓰지도 않은
6일 전에 나온 단독 기사 하나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가짜 뉴스 퍼뜨린 그걸로 이제 겁니다. 90%가 나온 네. 언론이죠, 그게. 그런 식으로 90%. 해서 이제 기사 나왔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되는 거가 된다면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검증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토론팀에서 명확한 팩트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수해놓고 성낸 꼴이 예.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부분 말씀하신지 대장동 관련해서 예. 뭐가 사실 좀 자료 얘기를 그렇게 강하겠는데 별거 없더라. 이 이겁니다. 1대1로 두 분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 맞붙을 때가 이 토론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개인적인 감상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불편한 표정을 보니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 뭔가 참 불편하긴 하신가 보다 느꼈을 것 같고 양자 토론이 무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예. 절대로 자료 반입 못하겠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제 토론 보시니까 이재명 후보도 자료 많이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이 김동연 후보와 토론하실 때도 자료 많이 지참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양자 토론하거나 사자 토론할 때는 본인도 자료 많이 들고 나오시면서 유독 윤석열 후보와 토론할 때는 자료 못 들고 나오게 하는 예. 옹색한 내로남불이 어제 현장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지금 연속해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내용, 윤석열 후보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잖아요. 이게 근데 주제를 지금 보시면은요, 가만히 보면 기존의 후보들이 갖고 있던 이미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 발언이 왜 주목을 받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후계자 발언이 무슨 뜻이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제 이 부분이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사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 하나 더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과를 했어요. 어제. 심상정 정말 안희정 편입니까? 윤석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 씨 녹취록에 나오는 대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부분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간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네. 김지은 씨한테 네.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이렇게 후보들 가족 관련된 네거티브가 많지 않았는데 심상정 후보가 요 지점을 미투와 관련해서 딱 집었죠. 사과하실 의향이냐고 하시라고 딱 했습니다. 윤학 교수님. 저는 저 느낌이 예. 좀 억지 사과. 아, 그러니까 사과를 억지 해야 사과다. 되는 장면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지. 아 그렇지 않았다면 사과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영국 일간지나 홍콩 일간지에서 이 부분이 기사화가 됩니다. 외신에서 나왔죠, 이 그래서 부분이. 돈을 안 줘서 미투한 것이다. 뭐 이 얘기가 이제 김건희 씨 말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예. 사실 이거는 뭐 국제적인 망신을 떠나서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동일하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심상정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타의에 의해서 사과하는 이 모양은 조금 여러 가지 피해자들에게 불편함을 더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어제 후보들이 사과들 참 했어요. 뭐 부동산 문제가에서도 했고 이거에서 사과들 하고. 올해 치러지는 이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 비호감 대선도 있지만 뭐 사과 대선도 있어요. 사실은 표현 중에. 그만큼 후보들이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제 이슈가 크게 하나 불거진 거죠, 지금요. 이른바 이게 이제 의전 논란입니다. 먼저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공수 바뀐 배우자 리스크다. 공수 바뀐 배우자 리스크. 이재명 어제 송구하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고발 이런 입장입니다. 강하게 지금 공방이 오고 있어요. 이재명 법카 이 사용 의혹에 대해서 감사 청구한다. 뭐 이런 입장 냈죠. 그리고 불찰이다. 문제 드러나면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권 내 반응 중에 하나가 김건희와는 다를 줄 알았는데 이게 비슷한 배우자 리스크, 부인 리스크가 터졌네. 뭐 여권 내 반응이랍니다. 야권은요. 뭐 김혜경 갑질 규명 센터 뭐 이런 거를 띄웠어요.
그리고 뭐 전 검찰 고발 공세도 있다 이렇게 소개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후보와 배우자께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배 씨하고 A모 씨 사이에 그 입장을 진위 여부를 좀 더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뭐 TV 토론에서는 이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아마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보시죠. 지금 이 논란이 된 인물이 이제 배 씨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은 이제 5급 공무원,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이렇게 소개되죠. 배 씨 10년 전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돼 김혜경 개인 비서 활동을 했다. 이런 발언을 인용해서 지금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자체에 대한 의혹 제기예요. 이 기사는. 공무원인 배 씨가 김혜경 보좌했다. 행사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인데 도지사의 부인을 수행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도청 직원들 발언인데요. 총무과 소속 배 씨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죠. 의혹 제기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봉건 의원께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혹제가 있는데 핵심은 아마도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또는 뭐 다른 계통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뭐 이런 부분이죠. 이게 이제 공사 구분 이와 관련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과는 했어요. 예. 사과는 했는데 그 사과 자체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직원들의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부부는 문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밑에 직원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한 되는 거다. 건가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나왔지만은 10년 전부터 10년 전 성남시장 때부터 또 경기도지사 예. 이 배우자를 수행 비서처럼 계속해서 수행을 했어요. 쉽게 그러니까 오늘 나온 얘기하면. 보도니까 이게 또 아마 민주당 측도 뭔가 좀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백한 팩트가 있는데 우리 또 예. 김혜경 씨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과문에서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공무원을 사적으로 일을 시키면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상시든 아니든 간에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공인 의식이 너무 수준 이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배 씨라는 분을 성남시장 때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예.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에는 예. 5급 사무관으로 발탁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청에. 그러니까 나온 대로 경기도청에는 거의 출근도 안 하고 계속 사적인 일을 도와주는 계속 배우자 수발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자체 돈으로 예. 수행비서를 쓴 거예요. 이거는 국고 손실이죠. 권력, 직권남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폭로된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 다 엄중한 사안인데 약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 예.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또 나온 게 지금 그 법인카드 예. 이용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예. 더 좀 클 수도 상당히 있어요. 이게 휘발성이 예. 강한 문제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예. 공금 유용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재명 2014년 당시 성남시장 때 뭐라고 예. 그랬냐면은 공무원이 단 한 채라도 공금 유용을 하거나 비리가 적발되면은 무조건 퇴출시키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런 수행비서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예. 이 약 대리 처방이랄지 뭐 아들 태운 수속이랄지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지만은 또 이 그 법인카드 불법 이용이랄지 이게 하나같이 어떤 엄중한 사안이고 불법적인 형사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구분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걸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민주당과 그 나온 해명은 뭐 그 직원이 알아서 한 거다. 뭐 잘 보이려고 한 것이다. 지시한 바 없다. 뭐 이런 설명들이 좀 계속 나왔어요. 어제는요. 근데 지금 쟁점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인카드 사용 부분, 그다음에 약 처방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 부분, 뭐 이런 거로 좀 나눠집니다. 전체적으로요. 김상일 특보께서 뭔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예. 그 명확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가 잘못한 건지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논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예.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 부인이 뭐 한 10만 원 상당, 20만 원 상당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쓰라고 했을까? 아. 저는 그건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좀 있겠다. 그래서 명확히 한 다음에 진짜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도 지고 사과를 해야죠. 예. 그러나 너무 이렇게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의혹을 증폭시키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쪽으로만 가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지자체도 이제 민선으로 그 뽑기 시작한 다시 말해서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온 이유는 예. 그 정무의 부분이 있어요. 그 정무의 부분이 막 이렇게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되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를 정무로 볼 것이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정치인들이면은 누구나 그래요. 거기에서 예. 정무에 해당하는 직원들은요 그 선을 막 넘나들어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점점 앞으로 좋아져야 될 과거의 나쁜 관행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명명백백하게 좀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 좀 드러내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환 특보께 추가 질문 짧게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설 연휴를 지난 이후에 직전에 나왔던 반응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박스권 지지율을 조금 벗어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지율 조사 결과가 한 40% 이런 기록들이 나왔거든요. 뭐 아직 드물긴 하지만요. 그래서 뭔가 기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 이슈가 터졌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또 예. 개인적으로 좀 곤욕스러운 건 뭐냐면 예.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직접 이렇게 겪었다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분의 어떤 제보 형태를 통해서 고발성 나왔어요.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그 좀 약간 약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에서 예. 강하게 반박하고 받아치기가 조금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애매하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그 파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부담이다 이런 말씀을 좀 애둘러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장혜찬 본부장. 네, 제가 어제 이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아, 제가 그러셨군요, 그 어제. 센터장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직장 내 갑질 문제라던가 권력을 예. 사유화하는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수많은 사회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분이 예. 이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잘해서 내가 대통령 후보 됐다고 나왔다고 하시는데 예. 알고 보니까 권력을 사유화했고 그 안에서 최측근에 의한 갑질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예를 들면 법인카드 사용으로 소고기 먹은 것뿐만이 예. 아니라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이재명 후보 욕실에 비치한 명품 로션 같은 경우도 이 7급 공무원이 사서 비치했어요. 아. 이런 깨알 같은 하나하나의 어떤 잔심부름들, 예. 사적인 일 같은 경우들을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아. 그럼 몰랐는데 어느 날 내 욕실에 로션이 채워져 있고 내 빨래가 세탁되어서 걸려 있고 우리 집 현관문에 약봉지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백김치나 한우가 또 샐러드 초밥이 알아서 우리 집으로 배달됐는데 이거 누가 줬는지 나는 계산한 적도 없는데 돈은 누가 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냉큼냉큼 그걸 드시고 옷을 입고 로션을 바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거는 5급 공무원 배모 씨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모든 혜택을 누린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알고도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걸 즐겨왔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와 사진들이 예. 제보자에 의해서 폭로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변명과 해명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가 서면 입장문 정도가 아니라요. 국민과 피해자 앞에 직접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시고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게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기사 하나 이어가고요. 김가람 교수님 짧게 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묶었어요. 배우자 리스크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야 후보 배우자 논란에 대선 가뜩이나 비호감 대선인데 비호감만 더 커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악재는 여전히 있다. 지금 뭐 이렇게 좀 적고 있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논란은 어떻게 하든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 부인도 다 사과를 했습니다. 예. 모든 것이 내 불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감사를 이제 요청을 한 예.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일단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후보자 부인이 공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도움을 받는 것에 명분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공적 역할 상당 부분 하고 있거든요. 뭐 행사라든가 뭐 이런 예, 부분. 예. 그러면 집일도 다 하고 뭐 그 공적 역할도 예. 공적 역할대로 다 하고. 근데 이게 16년부터 사실 조례로 여기 지원하는 걸 금지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상당 부분 많은 지원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오세훈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전에 시장했을 때 예. 부인이 해외 여행 경비를 3천만 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던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적 역할과 그것에 대한 지원 예. 뭐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뭐 아주 선명하게 지금 체제화가 안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무슨 김혜경 센터다. 예. 지금 지시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하는 것은 예.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뭐 이렇게 상쇄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좀 더 지켜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무튼 뭔가 공수가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민주당이 사실은 대선 후 부인 관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갑자기 뭔가 방향이 바뀐 겁니다. 지금 그 여야가 똑같이 부인 관련 리스크를 갖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다음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지역신문 소개 코너거든요. 오늘도 4가지 신문 준비했는데요. 먼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이름 뗀 예탁원 기재부 균형발전 역주행한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인데요. 사실 공공기관들 지역 이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 2차 이전 무산된 데 이어서 예탁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라고 아예 떼어버린다. 그러면은 당장에 뭐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아니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걱정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본사 껍데기만 남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은 뭐 지역 발전 맨날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맞습니까? 엇박자 아닙니까? 이렇게 좀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부산 지역의 관심사로 일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강원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기사인데요. 코로나 검사 받을 병원 의원이 없어요. 13개 시군 주민들 원정 진료 떠날 판이다. 강원도에 검사 받을 곳이 부족하다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병원들이나 의원들이요. 의료진이 감염될 수도 있고 이러다가 일반 환자가 끊길 수도 있어 이런 걱정 때문에 신속 강원 검사 병원 모집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5곳만 있다. 걱정이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러브레터만 긁적이는 윤석열의 호남 공약. 최근에 윤석열 후보에 직접 쓴 이 필적이 남겨있는 이 편지가 보내졌잖아요. 호남에 뭐 200만 통 이상 보냈다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군요. 뭐 말로는 미래로 함께. 근데 뭐 실제적인 공약은 내는 게 없더라. 말만 하지 않고 공약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일면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득표율 20% 목표한다는데 호소하면서 뭐 기존의 추진 것만 인용하는 공약이고요. 뭐 새로운 게 없더라.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새로운 공약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런 요구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육사 안동 이전 이런 얘기했죠 얼마 전에. 그러자 충청권 민심 부글부글. 왜냐면요 충청권이요 이 육사요 충청권 논산 뭐 이런 데로 이전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충청권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갑자기 육사를 안동 이거 TK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부글부글하다 이런 반응을 싣고 있습니다. 윤가락 교수님 이거 육사 이전 문제를 이거 충청권 민심 자극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유치하고 싶은 지역은 많죠. 예. 근데 그런데 충청권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나와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또 충청권에는 뭐 계룡대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중과 관련된 뭐 아무래도 이미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충청권에 갔다가 놓으면 시너지 효과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중요하지만 예.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지금 안동으로 사실 도청이 옮겨가긴 했지만 안동 경상북도 북부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이재명 후보가 육사를 거기에 상징적으로 좀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이전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확정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 예. 이제 뭐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공론화를 해서 예. 사실상 어디가 가장 적절한지를 좀 예.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육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전일보 표현은 이래요. 뒤통수 공약이다 이거. 뒤통수 친 거다. 규탄 목소리. 그러면서 야당의 말을 인용했는데 급조한 매표행이다. 아주 매섭게 지금 비판하면서 이 기사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육사 이전 문제 이게 갑자기 또 지역 이슈로 지역 간의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신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청와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지역 순방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여러 가지 뒤끝이 남아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 이집트 순방 때 피라미드 방문을 했는데 이게 비공개였는데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갔다라는 게. 청와대가 이제 설명을 해놨죠. 이집트에서 요청을 한 거다. 우리로 치면 경복궁 같이 보자고 했는데 그거 거절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설명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아니 순방 다녀온 뒤에 뭐 코로나 확진된 것도 얘기는 안 하더니 이것도 얘기를 안 합니까?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또 물어보는 거죠. 일각에서는요. 굳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공개 안 해서 이게 뒤탈이 커진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박봉건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안. 그 최근에 청와대 행태를 보면 좀 비정상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건도 있지만은 중동 3개국 방문한 뒤에 돌아온 다음에 수행원 중에 일부가 코로나 확진됐는데 그걸 숨겼어요. 쉬쉬하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그걸 공개를 그렇죠. 했는데 대통령 일정이 뭔가 중단이 되고 뭐 이러면서 궁금증을 낳은 거죠, 처음에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대통령께서도 코로나 관련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투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라고 수시로 말씀하셨는데 청와대는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뭐 왜 그러는지는 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잦은 뭐 외유성 순방이다 이런 말을 잘 들으니까 그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가지 말로 순방 가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까지 데려왔느냐 이런 말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더라도 코로나는 그 밝혀야 되고 공개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취재 시작되면서 그쪽 청와대에서 한 게 뭐냐면은 이게 국가 보안 사항이다. 굳이 그걸 밝혀야 되느냐 했지만은 지난해 8월 달에 청와대 행정관이 그 코로나 확진된 있을 때는 바로 청와대에 발표를 했거든요. 굳이 이거는 뭐 다른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보였던 모습과는 이게 다른 거다. 잣대가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이 확진 사실을 알려주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숨긴 거로 볼 수밖에 없고 이번 피라미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는 지금 오미크론 사태랄지 또 그 북한의 그 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랄지 혼란한 시기에 중동에 갔는데 피라미드를 관광하고 오느냐 이런 말을 듣기가 그래서 쉽지 않았겠죠. 비공개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은폐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희 특보부 짧게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설명 좀 해주시죠.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비공개와 숨기는 것 이건 좀 다른 거잖아요. 우리도 뭐 비공개 일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공개 일정을 기자분들이 만약에 취재를 한다, 그럼 뭐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양국의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뭐 문제가 엄청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전 않는데요. 여기 일각에서는 아니 뭐 그렇다 굳이 이걸 뭐 알리지 않을 건 뭡니까? 숨길 필요는 뭐 전혀 얘기가 없다고 있어요. 봅니다. 기자들의 취재가 있다면 뭐 응하면 되는데 어쨌든 양국의 합의에서 비공개 일정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일부러 숨겼다 이렇게 하는 건 또 너무 과다한 공격인 것 같아요. 비공개는 비공개로 그냥 받아들여 달라 뭐 이 말씀인 것 같네요.
취재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처음부터 그냥 다 알려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커져 버렸어요. 뭐 공개를 했느네 안 했느네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다음은요. 오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저녁에 있습니다. 뭐 9시부터 이제 이 개막식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뭐 관련 기사 오늘 좀 있습니다. 앞서서 키워드로도 정해졌는데요. 이게 축제인 듯 아닌 듯 이런 키워드였죠. 보겠습니다. 기사. 선수단도 취재진도 폐쇄 루프에 갇힌 통제 올림픽이다. 폐쇄 루프입니다. 그러니까 루프니까 뭔가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숙소마다 2에서 3m 격리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특권 측만 경기장에 초청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관중들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선수들도 선수촌하고 뭐 경기장 그리고 일정 장소만 갈 수 있어. 다른 데 못 가고요. 그래서 통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푸틴, 시진핑, 베이징 올림픽에서 반미 브로맨스 과시. 지금 서방 국가들은 이게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와중에 푸틴이 중국을 방문한다. 개막식 당일 시진핑과 5차를 했다. 오늘이군요, 오늘.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과는 갈등 관계 있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내용이 좀 있습니다. 서방 보이콧, 친중 정상 일색이다.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정상들 보니까요. 반쪽 지구촌 축제가 됐는데 우리는 국회의장 그리고 문체부 장관, 황희 장관, 뭐 박의원입니다. 뭐 아무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반쪽이다, 축제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에요. 김구나 교수님. 이게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렇게 엄청난 대립 속에서 벌어지면서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올림픽이 사실은 화합 축제 이런 건데 이번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가뜩이나 코로나까지 겹쳐서요. 그렇죠. 중국이 일본의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는 예. 다를 것이다. 예. 베이징 올림픽은 잘할 수 있다. 코로나 그때는 뭔가 다 우리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사실 다시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 거기다 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겹쳐지는 것이 사실상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이 의존적으로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명분은 사실 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어떤 인권 탄압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안 가고 예. 따라서 지금 정상들이 가는 경우는 거의 친중 국가들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의 방중은 굉장히 의미가 중국에게는 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 굉장히 그나마 그렇죠. 반가운 큰 거 손님이 아닐까요? 돼버린 그러면은?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사실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올림픽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 처음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림픽의 어떤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그런 어떤 성격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고 예.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과가 판결이 나기 때문에 예. 지금 중국으로서는 끝까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까우니까 사실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린 전혀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그게 지금 관람이 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의 올림픽이라는 것이 참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이제 큰 거죠. 또 한 가지 저 많은 언론들 걱정하는 게 이 올림픽 기간에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완전 동계 올림픽이 묻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전쟁으로? 그렇다 그러면 아마 푸틴 대통령이 가지도 않았겠죠. 아. 이거는 중국에게 재앙을 던지는 것인데 최소한 그 올림픽 기간 동안은 전쟁 없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렇죠. 저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겁니다. 아. 그런 일은 아마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박봉건 의원께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사실은 고민이 많았어요. 누가 갈지. 근데 국회의장과 장관이 파견이 됐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미국 동맹 국가들은 여기 나온 대로 12개국이 보이콧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주권을 행사해서 예. 이 정도 방문단을 보내는 거는 중국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의미가 괜찮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성의. 지금 뭐 국회의장이 의전서에 이니까 이 정도면 중국도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도 뭐 또 좀 여러 가지 눈치도 보니까 이 정도. 아무튼 이런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뭐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내용입니다. 접종 그리고 미접종자 전파력 차이가 무의미하더라. 요즘 오미크론 보니까.
그렇다면 방역 패스 이거는 왜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지적이 나오는 거죠. 연일 2만 명대 확진이 나와도 위중증은 200명대로 안정적이다. 유럽에서 이미 마스크 벗고 방역 완화. 그렇다면 방역 패스가 이게 과연 안전판 맞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의문 제기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